글로벌 IB 출신 투자 전문가신데요. 정진균 리암그룹 대표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나와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힘든 시장에서 힘든 얘기를 하느라 좀 지쳐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신선한 얘기 해주실 거라고 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암그룹은 해외금융 전문 투자 자문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곳인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201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투자 자문은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이제 ADR 쪽으로 이제 지금 투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웬만한 그 상장 시장들은 다 커버를 하지만은 이게 투자 전략적으로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ADR 또는 저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인프라 주식도 저희가 상장 주식도 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유럽, 뭐 남미, 그다음에 호주, 일본, 중국까지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 골드만삭스 그리고 도이치 자산운용 이런 쪽에서 20년 이상 월가 경험을 가지고 계신 투자 경험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오랜 세월 다양한 시장 경험을 하셨고 지금 그렇게 글로벌 투자를 하시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해오셨을 텐데 최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는 어느 않죠. 나라에서는. 어려운 시장인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지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딱 훑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 이제 올라갈 때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내려가는 거 보면은 특히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정도를 쭉 상승을 했던 시장이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는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흘러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하면은 좀 빠를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또 다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베어마켓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늦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늦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나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많이 이제 피크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는 아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이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십몇 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중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2011년에 미국 신용등 강등됐을 때도 미국이 한 17%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18년 4분기에도 20% S&P 빠졌고 코로나 때는 35%쯤 빠지고 사실 그 폭으로 보면은 이번에 S&P가 최저점일 때 20한 3, 4% 빠졌었고 네, 지금 네. 이제 18%까지 올라왔는데 폭으로만 보면 사실은 견딜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면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 이게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이랑 비교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베어마켓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든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금융위기 같이 2008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마디로 그 자금의 흐름이 흐르지 않아서 구조적인 형태대로 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제 리세션하고 베어마켓이 확 빠졌던 거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20년 3월 달에 네. 저희가 진짜 예견치도 못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이 시장이 확 떨어졌을 땐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두 번의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가 회복한다 성장한다를 거의 한 10년 정도 하다가 잠깐 한 달 반 정도 코로나 때문에 살짝 멈췄다가 그 다음부터 또 굉장히 좋은 상승장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까지 뭐 나스닥이건 S&P 최고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서 이제 장밋빛을 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니까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시장을 보는 게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다들 플러스가 난다, 경제가 살아난다, 회복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는 그런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 주가가 빠질 2018년에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물론 미중 무역 분쟁도 있긴 그렇죠. 했었지만 예. 이제 긴축이 되는 와중에서도 주가는 사실 9월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석 달 동안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18년 말에 금리를 더 안 올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도 되게 이슈가 많았거든요. 뭐 미중 무역 있었죠. 분쟁도 예, 있고 뭐 예. 엄청 많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막 지금 뭐 반응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거칠고 한데 결국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이 가장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알면 그게 바뀌면 견딜 수 있던지 아니면 다 팔고 나가든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18년하고 딱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면 가장 비교를 최근이니까. 해보면은 뭐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18년도에 보면은 그때도 한 3개월 정도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반등을 아마 19년 1월 달 중순 정도부터 해서 반등을 해서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경제가 그래도 살아나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연준에서 툴을 가지고 이제 금리도 인하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 국지적인 이렇게 좀 편협된 그런 지역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S&P의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23, 24까지 갔다가 지금 가장 많이 내려온 게 한 15.9, 16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더 내려간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더 크게 우려하는 거는 리세션이 온다. 경기가 이제는 완전히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그 불안 심리들이 같이 겹치니까 18년도는 앞을 보면은 밝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좀 힘들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그럼 그 예를 차이가 들어 좀 만약에 지금도 앞이 깜깜한데 그럼 예를 들어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을 지금 전쟁이라고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은 뭐 똑같다고 치고요. 그럼 결국은 앞이 밝아지려면 전쟁이 좀 없어지고 긴축 속도가 느려지면은 결국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실 때 내가 이제 주식을 다 사서 버텨야 된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까요? 나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좀 희망을 갖고 마음 편하게 자야겠다 이런 거 혹시 전쟁은 이게 여파가 크긴 커요. 뭐 에너지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곡물 가격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이 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이 마켓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딱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 네,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랑 엮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자율 상승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라도 잡혀야지. 이게 지금 뭐 8%, 9%에서 뭐 다음 달에 3%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이는 것 자체를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금리가 이제는 떨어지겠다라는 거를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천천해지겠다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이슈거든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구리는 일찍부터 빠졌고, 구리는 많이 빠졌죠. 네. 예. 근데 곡물이 좀 더 오래 버티고,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이런 차이가 또 심하잖아요. 이게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보통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하고 지금은 한 품목별로 재고 레벨이라든지 그 가격 올라가는 수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 인플레이션 전망도 계속 틀리고 시각도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자산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끌고 나가는 게 뭐냐, 결국은 자산 가격,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크루드 오일도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130까지 갔다가 100 미만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 정도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제는 보니까는 뭐 65불까지 이제 그 오일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정유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자체가 글로벌리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는 원유에서 정유를 만들어서 정제하는 순간 다 팔리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자체가 아직도 병목 현상이 풀리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유가가 떨어진다고 지금 시점에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리테일 마켓으로 들어가는 그 정유 자체 볼륨 자체가 실제 좀 모자라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1970년도에 그때 이제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을 할 때 그때 네.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미국 정부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14%, 15%까지 막 올라가니까는 정부에서도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잡으니까 소방수가 투입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폴 보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서 결국은 급격하게 실질적으로 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니까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그때는 이제 꼬꾸라진 이제 리세션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가 먼저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미국 정부도 생각을 해보면은 재작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딱 출범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그 인프라 스pen딩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행정부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큰 버짓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스pen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또 풀리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 거예요.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잡으려고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되고 행정부에서는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스pen딩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맞고 한쪽에서는 스pen딩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못 잡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스pen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뭐 이번 달 7월 13일 날 이제 6월 CPI 넘버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이게 꺾였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좋은 데이터인지를 진짜로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한 달치 CPI가 꺾인 거 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다음 달에 금리가 그러니까 7월 말이죠. 이번에는 네. 7월 말에 금리가 인상이 좀 50이나 75 될 게 50에서 머무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25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게 근거가 되겠느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리세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 지금 혼동 속에 변동 속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물가가 본질적으로 잘 안 잡힐 것 같다면 이 상황은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마찬가지로 70년대처럼 지금 70년대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가능은 할 거는 같아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그 연준 체어맨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물가를 쉽게 잡을 수 있겠느냐,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이건 행정부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태스크다라고 그렇게는 봐요. 다만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는 조금 또 다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딱 잡힌다고 하는 거는 진짜 아마 누구도 모를 거예요. 누구도 모르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트렌드를 보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흐르는 높아도 옆으로 흐르는 정체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그 자체만으로 해도 주식시장에는 큰 플러스 요건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위클리로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다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데이터만 갖고도 지금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작년 7월, 8월, 9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하반기에 꺾인다라고 하는 거를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꺾이긴 꺾인다. 다만 피크가 언제가 됐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월가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8%가 됐든 9%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점을 찍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나서 이게 밑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그 스피드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럼 5월 CPI가 피크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지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전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은 피크는 아마 5월 달이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CPI가 나와 봐야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네. 8.7인가 조금 5월보다 높은 걸로 돼 있긴 한데 이제 보니까 좀 베리에이션이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 자체는 꺾일지 안 꺾일지 모르겠다라는 게 시장에 비운 거고 대신에 PC 핵심 PC 같은 경우가 지금 2달째 꺾였으니까 네. 과연 둘 중에 어떤 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냐 이슈인 것 같긴 한데 주가는 뭐 많이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게 그런 기대가 약간 녹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대표님이시라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예를 들어 7월 13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주일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주식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아 드디어 왜냐하면 보통 주식을 이제 투자하실 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세장에서는 바닥을 지나서 기다렸다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를 과연 진짜 올라온 거로 봐서 뭐 이거를 그런 좋은 징표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이었으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 나오기 전에 지표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딱 마음이 들으셨을 때.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네. 입장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네. 기관들도 만약에 개인한테 자문해 주신다면 개인한테 예를 들어. 자본해 네. 주신다 한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또 기다려라.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문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캐시 포지션을 늘려놨다가 조금 지금 줄인 상태예요. 네. 줄여놓고 그 다음에 13일까지 추이를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캐시를 늘릴 건지 아니면 더 줄일 건지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종목별로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자문을 그러니까 뭐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늘려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을 사신다고 하시면은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제 야구 같은 경우 번트나 단타 위주로 하시고 치고 나서 빠지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말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종목 고르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 뭐 애플이 뭐 엔비디아니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도 거의 피크 대비 지금 바닥인데 그런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 하루는 뭐 올랐다가 하루는 또 빠졌다가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포인트로 봐서는 진짜 한 13일 전까지 7월 13일 전까지는 괜찮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네.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 이 유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만약 물리더라도 좀 6개월 정도 이상 놔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가 1번이고요. 2번은 이도저도 아니면은 도망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초콜릿 같은 이 과자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미국도 이제 과자 회사들 추이를 보면은 사실은 요새도 힘들긴 힘들어요. 워낙 곡물 가격들이 코코아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20년, 30년치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꾸준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거를 거래를 하다 보면은 초콜릿 회사 같은 경우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움직이니까.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망가기 좋아요. 이게 베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아무리 움직여도 얘는 그냥 옆으로 그냥 꾸준하게 흘러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숨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문 요청도 그래서 들어오나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대표님 양력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국제적이셔가지고 기관분들 걸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기관은 아니시니까 혹시 개인분들도 뭐 요즘에 그런 자문 요청을 좀 하시는지 왜냐면 뭐 최저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도 받으실 혹시 개인 고객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고객이랑 이 접점은 없고요. 네, 그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판매사라든지 예. 이제 통해서 네네. 이제 자문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는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법인이나 개인 고객들이 네. 많으시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안에서 자문 전략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종목들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좀 많이 맞춰드리죠. 네. 그래도 힘들어요. 시장 자체는. 그렇게 네.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몇 주 전이었나요? 그때 지난달이었네요. 그때 저기 5월 CPI 넘버 나왔을 네. 때 그때는 S&P 사상 거의 유례 없이 전 종목이 다 빠진 날이었으니까요. 네. 그날은.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네. 하반기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물가 지표가 한 번 정도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는 게 하반기 중에는 나와서 연말쯤에는 조금 어느 레벨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안정 구간으로는 좀 들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한 두세 달 연속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확실하게 좀 시장이 안정성을 찾을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2022년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이거를 끌고 나가는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일 것 같아요. 금리는 부차적인 거잖아요. 얘가 앞에가 먼저 가기 그렇죠. 때문에 얘를 죽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면은 하반기에는 시장은 지금보다는 많이 안정화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해석을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이제 좀 슬픈 게 주식시장 저도 좀 봤지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뉴스는 당연히 좋게 해석하고 나쁜 뉴스도 좋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저희 분명히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6월 10일 날 CPI 나왔을 때 CPI 높다고 주식을 정말 인정사정 없이 때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원재료 가격 떨어지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내려간다는 증거일 텐데 그게 리세션의 증거다. 이러면서 또 주식을 또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약세장의 아주 전형적인 징조인데 만약에 물가가 그래서 뭐 떨어지는 게 나오면 혹시 시장에서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 리세션이 온다라는 증명으로 보고 혹시 더 나쁘게 보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시장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것 네. 같아요. 근데 다양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컨센서스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를 지금은 나쁘게는 볼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뭐 몇 개월 있다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뭐 트렌드를 보인다고 하면 네. 그거는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의 증거라기보다는 네. 확실히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억눌렀던 이슈의 해소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시장을 어느 정도는 그럼 대표님도 보시는 건가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안정화를 찾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도의 차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굿뉴스하고 배드뉴스를 아까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7월이 됐건 8월이 됐던 건 간에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어찌됐든지 간에 맥스아웃을 했다. 피크를 쳤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이제 뭐 몸이 아파서 이제 몸에 종기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터져야 되잖아요. 그럼 터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아무는데 인플레이션도 아마 그게 피크를 치는 굉장히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이번 7월 13일 날 발표된 숫자가 뭐 8이 아니라 9자를 봤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시장에서는 그 뉴스를 다시 소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다이제스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진짜로 나쁜 뉴스냐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시점 자체가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그게 진짜로 만약 굿자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은 그 굿자가 피크다. 그러면은 시장은
오히려 안정이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네. 시장에서 네. 피크아웃은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일 네. 가능성이 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계기는 경기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했고 에너지 가격을 너무나 높여놨는데 지금 약간 잠잠하지만 또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 접어들게 되면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또 에너지 가격의 폭등 가능성이 한 번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을 것 같아요. 맞지만은 근데 실제 이 인플레이션 이 CPI 넘버가 올라가는 걸 보면 작년 9월, 8월부터 이제 피크가 이렇게 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은 2022년 초반에 110불, 뭐 120불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작년 하반기에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전쟁 전에.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기 불에다가 이제 완전히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원유값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곡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에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답은 뭐 예스죠, 확실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회사들의 수익성을 보면은요, 수익성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예요. 그렇죠.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하고 유류하고 관계가 있죠. 있는데 결론은 회사를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버헤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가장 관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완전히 지금 거의 뭐 고용 상태가 이제 실업률이 3% 미만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봐서는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레이버 코스트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상태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이게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잡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보신다기보다는 피크아웃을 한다라는 안도만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주식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적인 측면보다도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뭘 기다리느냐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플레이션 숫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8%가 7%가 되고 7%가 6%가 되는 것보다도 떨어지는 속도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외국 회사 많이 다녀보셔. 저는 뭐 잠깐밖에 안 다녔지만 미국은 특히나 해고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도 지금 실업수당 청구권 수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너무너무 낮고 여전히 되게 고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사실 뭐 요즘 해고가 있다라는 뉴스를 봐도 예를 들어 뭐 JP모건이 1000명 해고한다는데 직원 25만 명이고 뭐 되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작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에너지 가격이 잡혀서 이 CPI가 떨어지고 대신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만약에 인건비만 나오게 되면 경제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였는데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그걸 쓰고 그래서 핵심 PC가 물론 2%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핵심 PC가 5% 중반까지 떨어지고 이게 한 4%까지 가는 걸로 그냥 가는 거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명목이니까 실적 뭐 이런 식의 약간 그쪽 좋게 본다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높으니까 우리 기축 죽어도 해야 돼 이렇게 갈 것 같으세요? 아마 그거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구도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안에 뭐 저기 재료값도 들어가 있고 뭐 원자재 값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이 가장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게 하는 요건 자체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거든요. 네. 헤드라인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꺾인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뒤에 있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살아나온다 그러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받쳐줄 수는 있을 네. 거는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다가 좀 살짝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 거에 발목을 잡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인건비예요. 사람은 고용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국은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가지고 마진을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고용 없이 그냥 있는 레이버 가지고 밀고 그 다음에 저희도 가면은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 미국도 뭐 작년부터 굉장히 파퓰러해져가지고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디지털 오더 받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 마진에 대한 프레셔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죠. 인건비에서 오는. 제가 요즘 참 헷갈리는 게 만약에 저희 이제 미국만 일단 유럽은 나중에 미국만 보면은 정말 해고가 쉽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짜로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많이 안 올라가고 실업수당 잡레스 클레임도 그렇게 안 올라가고 그러면 회사들이 진짜로 어렵다면은 사람을 잘라야 할 텐데 안 자르고 현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항상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야 주식이 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약간 지금 실업률이 뭐 3% 중 이런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 사실 2020년에 실업률이 3% 초반까지 갔을 때도 결국은 되게 우연이긴 하지만 코로나라는 게 탁 터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주식이 바닥나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기다린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없으니까 대표님 보시기엔 그럼 하반기에 결국 실업률 올라가면서 바닥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주가도 그냥 기고 실업도 기고 이러면서 약간 지리한 기간 조정이 있을 건지 그 실업률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실업률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네. 뭐 정확하게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이게 왜 주식시장이 떨어졌는지를 보면은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이제 엉기면서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요인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용은 뭐 극대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미국에서 아무리 사람을 자르기 쉽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게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계층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 거의 포진을 해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면 이번 여름에 미국에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타운마다 스위밍풀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픈을 못하는 타운들이 있대요. 이유가 이 라이프가드를 못 구해서. 네. 아,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업률 자체가 떨어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네. 올라는 가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속도란 얘기죠. 속도인데 결국은 이제 실업률을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보다도 오히려 실업률은 지금 봐서는 부가적인 네. 요소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딱 뭐냐 한 단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회사의 마진이라는 얘기죠. 마진을 딴다 보면은 결국은 실업률하고 연관이 돼 있고 네. 레이버 컷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헤드라인 물가다. 헤드라인 물가고 이게 근원 PC는 결국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높으면 근원 물가는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헤드라인이 꺾이는 것만 확인하면 이게 2, 3개월 정도 꺾이면 그러면 그래도 주식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거는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될지는 모르는데 결론적으로는 22년도의 테마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걱정하는 요소가 조금만이라도 희석이 되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이제 연준도 금리에 대해서 헤드라인만 꺾여도 조금 완화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실업률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이게 강하게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하고 네. 연준에서 보는 거하고 미국 행정부에서 보는 이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페드의 타겟은 인플레이션은 2%예요.
네. 그거 잡을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계속 그냥 가는 거네요. 근데 이게 주식은 빨리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1970년도부터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기업의 프로핏 마진이 있잖아요. 얘가 주식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프로핏 마진은 같이 안 떨어져요. 한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는 얘는 올라요, 마진은. 그러다가 주가가 쭉 더 흘러내리면은 같이 얘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딱 바닥을 쳤다라고 봤을 때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도 어닝은 더 흘러내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이제 뭐 이게 그 계산하는 그 구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 이 차이가 이 레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는 이제 사실은 어닝을 보고도 투자를 하지만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지금 저번 6월 달 그 의사록이나 그 연준 회의 때 했던 얘기처럼 7월에 75, 그 다음에 9월에 50, 11, 12월 25씩 정도로만 예상대로만 해도 괜찮다라는 걸로 제가 약간 네, 맞아요. 들리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만약에 그러면 그거보다 금리를 덜 올리면 시장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냐면 덜 올리는 게 야, 그 정도로 경기가 나빠라고 혹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이게 이 경제가 실질적으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7월 달에 75 올린다고 거의 다 대부분들이 다 그거는 거의 확실하죠. 네. 근데 갑자기 연준에서 이 정도면 됐어. 50 올려. 그러면은 아마 주식시장은 난리가 날 거예요. 오히려 확 좋아진다고 확 보시는 좋아진다고 거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리세션이 온다고는 하는데 뭐 이것도 통계학적인 뭐 수치를 가지고 뭐 리세션이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세션이 왔느냐 올 거냐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확률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버 시장도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기업의 프로핏을 보더라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1990년대처럼 그때 미국이 진짜로 안 좋고 뭐 스테이트 거버먼트 자체가 막 부도가 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저희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건 리세션이 확실하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환경을 싹 지워버린다 그러면은 누가 리세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만 놓고 보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75, 50, 25, 25. 네. 그거는 거의 뭐 그냥 기분 주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거기에서 약간 변동을 위로 가느냐, 더 올리느냐, 좀 덜 올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주어진 네. 대로 가느냐, 이제 그 차이일 거는 같다라고는 봅니다. 덜 올리는 걸 좋게 보시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게 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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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우려도 하잖아요. 덜 올릴 경우에는 이러다가 그 이후에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 사이클은 한 번에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할 수 있는 변동성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덜 올리면 주식시장이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또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다 또 이런 얘기가. 덜 올리는 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같은 케이스는 75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덜 올린다면 50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50이면은 저희가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분이에요. 네. 50, 50 두 번 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CPI 넘버가 높게 나오면서 75로 갑자기 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했더니 75가 이제 또 그냥 노멀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밑으로 50 하면은 저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나 봐요. 그래도 50 자체는 높아요. 네. 그럼요. 예전에 저희가 0% 상황에서 살다가 25만 올려도 막 하늘이 무너질 네. 것 같은데 50 올리고 그다음에 70 올렸는데 거기서 조금 깎는다 그러면은 좋게 보지 않겠나 그렇게는 봅니다. 그럼 섹터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동안 에너지주가 좀 강세였다가 최근에는 좀 에너지주가 조정을 받고 시장이 반등하는 동안에 기술주가 조금 또 반등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 흐름은 섹터별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한 번씩 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섹터별로 이렇게 쭉 그 수익률을 보면은 에너지만 올랐어요. 에너지만 한 30% 정도 오르고 유틸리티가 한 1, 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게 뭐 20%에서 뭐 비트코인까지 합하면 거의 60%씩 쭉 다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는 처음에는 5월,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는 그래도 연말까지 쭉 간다 그랬는데 에너지마저도 20%, 30%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네. 확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한 번씩 다 겪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사인을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털어놓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뭐부터 올라갈 거냐. 그럼 사람들이 싼 거부터 찾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술주 들어가고 하는데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보면 안 싸요. 아직도 포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는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머추리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싼 거는 에너지가 제일 싸거든요. 아직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은 기술주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쉬워요. 지금 봐서는 이게 오르는 폭하고 내리는 폭하고 계산하면은 더 떨어져 봤자 10%, 15%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단기간에 20%, 30%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분들이나 미국 개인들이나 똑같더라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13일 전까지는 뭐 오르는 섹터들은 대부분들이 연초에 엄청 두들겨 맞았던 섹터들이 오르긴 할 거예요. 근데 13일날 CPI 숫자가 딱 나오면은 이게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대표님 어쨌든 그래 왜냐하면 사실 기술주도 빅테크들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알파벳 같은 종목도 이제 17배 뭐 이렇게 떨어지고 메타는 뭐 좀 그래도 걔는 12배까지 떨어지고 애플도 이제 20배 초반으로 떨어지고 했고 에너지도 싸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못 오른다면은 내년 이익이 감액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내년 P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꼭 에너지나 소재가 싼 거냐에 대한 의문도 가지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아직은 에너지나 소재나 금융이나 이런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그렇진 건가요? 않아요. 그건 아니시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기간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저보고 에너지를 사라는 하면은 저는 에너지 중에서 진짜 몇 개만 고를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에너지는 일단 떨어질 만큼은 떨어진 거는 같은데 떨어진 이유가 이게 뭐 어닝이 잘못 나와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리세션이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부터 에너지를 던지니까 관련돼 있는 정유주들이 네. 쭉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직도 리세션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게 특히 정유 쪽으로 봤을 때 정유회사 가격이 정상화 곧 될 거냐 좀 기간을 가지지 않겠나 네. 싶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형주 중에서 뭐 기술주라든지 네. 아니면 IT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어닝이 탄탄하게 나오는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면은 그래도 지금과 같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 올라가는 폭 계산하면은 올라가는 폭으로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사실 더 많이 반등한 것은 중소형 성장 아크 계열의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는 엄청나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막 바닥에서 좀 과하게 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런 거를 되게 그냥 워낙 그래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도 보고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크 계열의 ETF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최소 3년에서 3년, 5년 기준. 5년이면은 싸요. 네. 싼데 과연 이게 손이 딱 언뜻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크 그 G를 보면 안에 이제 그 바이오하고 이제 그쪽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탑 5 종목 그 합치면 한 30%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쭉 보면은 이 어닝이 플러스 나와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긴 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많이들 캐시 버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분야들이 대부분 다 중소형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에서 싸다고 무조건 싸다고 해서 사야 되느냐? 딱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쪽이면은 저희가 흔히 많이 듣는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많잖아요. 대형사들. 그 대형사들. 네.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덩치가 큰 배이기 때문에 좀 덜 흔들려요. 그리고 상승하는 것들도 있고 어닝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작은 종목들보다는 큰 배를 타고서 그냥 파도가 좀 치더라도 조금 덜 흔들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시는 톤을 들어보면 시장이 막 엄청 바닥이라거나 엄청 싸다거나 막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좁아지면 좀 버려라라는 얘기로 느껴지고 일단은 7월 13일까지는 지금 현재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개인이라면 굳이 사야 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7월 13일에 CPI가 그냥 딱 기대치만큼 8.7이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그때도 또 기다려야 될 거예요. 다음 달 물가지표 나올 때까지 아니면 그때부터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이게 좀 보자라고 하실까요? 투자를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가지고 어떤 시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단타를 치거나 번트를 치거나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빨리 인앤아웃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장인 거예요. 네. 힘들어요. 일단 돈을 벌어도 나오기 힘들고 돈을 잃어도 나오기 힘든데 근데 하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프로핏을 내고 빠지든지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빠지든지 네. 아니면은 비중을 조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개인 뭐 투자 자문을 이제 통해서 해드리긴 하지만은 관점 자체는 저희가 이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 기관의 관점에서 이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네. 가요. 손실 난 부분이 털 때도 있지만은 손실이 많이 난 부분들은 비중을 많이 줄여놔요, 저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순수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진짜 짧게 치고 짧게 빠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유럽 얘기 시간 얼마 없지만 또 유럽 네. 얘기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유로 달러가 1.02인가까지 네.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패리티에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유로화 자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비유가 왜냐면 ECB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는데 또 너무너무 웃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나라는 또 돈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스펜딩하고 이 파이낸셜이 완전 안 맞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유로화도 계속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유로화는 지금 전체적인 뭐 선물, 그러니까 커런시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숏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크라우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제 크라우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얘는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또 지배적이에요. 이게 이제 뭐 100까지 내려갔다가 심지어는 98, 95까지도 보는데 거기까지 밀릴까? 그게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1998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페라티 밑으로 네네. 떨어졌던 게. 근데 가능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100 정도에서는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100에서 깨져서 95가 되든 98이 됐든 자산의 가치로 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지도를 쭉 펴놓고 어디 투자를 하려 그러면 1순위가 거의 유럽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싸졌다는 얘기죠.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졌는데 유럽은 또 싼 이유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서 나오게도 좀 미국처럼 이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네. 종목에 대한 이 다양성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산의 투자, 그러니까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싼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이 유럽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달러 자산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유로가 여기서 더 빠지는 게 5%, 7%다. 근데 업사이드 포텐셜은 10% 이상이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달러보다도 유로 쪽에서 그럼 싼 종목들을 골라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 기간을 갖고 본다 그러면은 유로 쪽에서도 굉장히 싼 종목들을 좀 좋은 것들 중에서 고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유로화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캐탈리스트는 결국은 만약에 ECB에서 정말 금리를 올릴 때일까요? 아니면 언제 그 느낌이 참 왜냐하면 지금 ECB는 금리를 못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한 번만 올려주면 그게 분위기가 바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가 나니까 안 될 건지 그건 혹시 어떻게 여러 번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혹시. 된다. 네, 여러 번 그래야지. 올려야. 지금은 이제 네. 예전에 저희가 옌 캐리 트레이딩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캐리 트레이딩으로 가는 포지션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CB에서 같이 쫓아가야 될 거는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국 증시로 넘어가서 네, 여쭤봐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오늘은 좀 사긴 했는데 국내 증시를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거의 뭐 역대급으로 올해 하락을 했잖아요. 상반기에. 왜 그렇게 많이 팔았고 앞으로 이제 좀 매도는 진정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매도 스탠스로 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이렇게 막 이 클로즈하게 모니터링을 하진 않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작년부터 월가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뉴트럴하게 나오는 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뉴트럴하게 난다는 얘기는 언더웨이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 수출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한국에서 팔 수 있는 상품들은 이미 21년도에 다 팔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딱 얘기를 하는 게 반도체, 백색가전 등등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과연 22년도에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현상들이 일어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시장을 뭐 미국 시장이랑 이제 이 과매도된 상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져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이 주식 시장에서 이게 반등을 하는 캐럴리스트가 뭐가 될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같이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한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하고 이렇게 괴리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항상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붙긴 붙을 텐데 결국은 한쪽에서 올라가 줘야지 우리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리딩 그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은 한국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한국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한국이 더 싸서 한국을 사자라기보다는 미국이 올라가는 걸 좀 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한국의 개인 투자자라면요? 아마 제가 뭐 한국의 코리안 마켓에 대해서 아주 뭐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국은 같이 갈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환이랑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외국 외자가 들어온다는 것도 결국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걸 보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한쪽이 움직여줘야지 결국은 달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가 떨어져야지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 순환적인 고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고 개별 기업단에서도 좋았다가 지금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약간씩 일어나면서 뭐 그걸 미리 예견한 외국인들이 22년도에 한국은 나빠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미리 다 던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 폭이랑 실적 하향 조정되는 폭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정말 너무 심하게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상으로만 봐도 많이 지금 굉장히 과매도가 된 상태는 맞는 거는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래도 한국을 좀 다시 오버의 관점으로 바꿔줄까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뭘 살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부터 그렇죠. 네. 삼성전자, 생명, 특히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는 종목을 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뜬다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에 같이 가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끌려간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대만에 있는 TSMC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뭐 ASML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움직이는 거, 인텔, AMD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바닥이다. 그래서 얘네를 사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삼성전자는 당연히 사지 않겠나 싶어요. 네. 대표님께서 워낙에 이 업력도 상당하시고 뭐 각국의 다양한 주식을 투자하고 계셔서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하고 계셔서 주변에 한국인 지인들도 많이 대표님께 이런 장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럴 때는 단기에는 어떻게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뭐 앞으로 뭐를 주목해서 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라든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마무리 팁을 발언 같은 느낌. 팁을 좀 네,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순수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맞는 시장인 거는 같아요. 네. 이게 뭐 어제 오르고 뭐 내일 오르고 해봐야 결국은 일주일 단위로 올랐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이 하시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분의 현금을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시겠다 그러면은 실제 많이 떨어져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거를 사라고 저희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순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기가 올랐다가 꺼지면서 거의 막판에 페이즈 이제 다음 피리어드로 넘어갈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결국은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항상 이렇게 디펜스적인 거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게 많이 있죠. 결국은 각국이 전부 군비를 확충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좀 싼 디펜스 종목,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방위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방산. 네. 그 중에서도 이게 몇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렐러티블리 싼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나라로 따지면은 생보사 같은 그쪽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게 금융으로 보면은 금융은 올 초에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어닝은 2분기에는 좋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흐르기 좀 힘든데 생보사 이제 그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이 프리미엄들이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자 잊지 마세요. 네. 과자 초콜릿. 괜찮아요. 네. 초콜릿하고 네. 저희 나라 그 초코파이 같은 미국에서 이제 트윈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소프트롤이나 아니면 머핀 같은 초코 머핀 같은 건데 싸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밴딩머신에서도 해먹고 애들도 뭐 가서 뽑아먹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아주 천천히 올라가지면은 뭐 숨어 있기 좀 좋은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콕 집어서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리암그룹의 상품에 개인이 가입하는 거는 판매사를 통해서만 가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직접적으로 개인하고는 전혀 네. 선택이 거죠.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CPI 나오고 또 이후에 흐름 보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